해림의 북스피릿 8회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작가님께 저희가 미리 책을 제외하고 작가님의 영혼을 채우는 건 어떤 게 있냐고 여쭤봤는데요. 강아지와 산책하기, 집안을 청소하고 정돈하고 꾸밀 때라고 하셨습니다. 네. 강아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강아지를 3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네. 한 마리는 15년간 키운 시츄, 주딩이라는 강아지예요. 네. 노견이죠. 그리고 한 마리는 이제 유기견 출신인 수지라는 말티즈. 네. 근데 특이하게 약간 테리어 종류가 섞였는지 귀가 토끼처럼 쫑긋 서 있는 강아지예요. 그래서 좀 특이해요. 그리고 그 수지가 낳은 네. 아들 부기. 어. 네, 그래서 수지는 추정 나이는 한 6살에서 8살 사이, 그리고 부기는 이제 3살 된 애기. 이렇게 3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네. 강아지들이랑 주로 산책을 하시나요? 네, 강아지들이 집안에서 용변을 안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산책을 자주 시키다 보니까 강아지들은 아내보다 밖에서 용변을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마킹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습관이 들어서 아침이랑 저녁에 2번씩 매일 산책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작가님도 네, 운동이 되고 너무 좋겠네요. 네, 맞아요. 항상 어떻게 되든 어떤 상황이든 2번은 나가는 거죠. 짧게라도. 이제 서로에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강아지들한테도 좋고. 네, 네. 저도 강아지 키웠을 때는 유독 산책을 많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네. 그럼 강아지들의 특성은 어떤가요? 한 마리씩. 강아지들. 일단 주딩이는 일단 지금 노견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투병 중이에요. 10살 때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얼마 전에는 또 노견병 중에 하나는 쿠싱이라는 질환이 생겨서 부신피질 항진증이라고 했었나? 그래서 호르몬 문제라서 지금은 호르몬제랑 심장약을 같이 먹고 있었는데 사실 10살 때 진단을 받았으니까 제발 5년만 더 있어줘 이랬는데 5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5년만 더 있어줘라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시추다 보니까 되게 조용조용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식구가 원래 5명이었는데 이쁨만 받아가지고 왕인 줄 아는 절대 애정을 갈구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지는 길거리 생활을 조금 해서 그런지 버림받은 기억이 좀 있어서 그런지 다행히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눈치를 좀 보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부기는 바로 아기 낳았을 때부터 쭉 같이 살았기 때문에 완전 천방지축, 비글 같은 강아지, 사랑스러운 강아지예요. 그래도 다 강아지들이 말 잘 듣고 착한 편인 것 같네요. 순한 애들이에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진짜 순하지 않은 애들은 정말 힘들죠. 힘들어요. 그럼 집 인테리어도 있는데 집안 청소하고 정돈하고 꾸밀 때 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집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좀 진부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공간이 저한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 식구가 5명이라서 3자매거든요. 언니, 동생, 여동생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방을 온전히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 집안 환경이 계속 악화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성인 됐을 때까지는 방 2칸짜리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3명이서 한 방을 쓰고 막 이래서 내 방, 내 공간이 너무너무 간절했거든요. 근데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으로 다녔고 또 심지어 일산에 살았는데 제가 파주로 출판사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도 한 40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큰맘 먹고 2, 3년 정도 전에 독립을 했고 그때는 원룸을 살다가 지금은 투룸으로 1년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실 겸이랑 안방이랑 구분을 해서 혼자 사시나요? 네네네. 이제 꾸미면서 사는데 그때 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좀 빈티지한 거, 앤틱한 거를 좋아해서 가구들이나 막 되게 분위기 있게 꾸며놨을 것 같아요. 네, 장전축 막 이런 것도 두고 LP판 LP판도 있어요? 그런 것도 두고
좀 옛날스러운 화장대 어. 이거랑 또 책방도 있고 음. 책 두는 서재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나름 꾸미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맞들려서 많이- 요즘에 보면 이렇게 인테리어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진짜 많아요. 근데 다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네. 하시는데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빈티지한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멋스러울 것 같아요. 네. 뭔가 작업실 작가님과 어울리는 그런 공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청소는요? 청소는 평소에 좋아하셨나요? 아, 네. 제가 청소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청소는 사실 가족들이랑 살 때는 나만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청소를 한다고 한들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 청소를 하면서 왜 그렇게 짜증을 냈는지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쨌든 저 혼자만의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가꾸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이제 예쁘게 두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아침마다 항상 일어나서 하는 거는 싹 정리하고 환기하고 친구 정리하고 청소기 돌리고 빨래하면 빨래하고 막 오. 이런 식으로 싹 정리를 하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네, 습관처럼 저한테 있는 하루에. 네. 그거는 정말 닮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는 청소를 잘 못해서 엄마한테 자주 혼나고요. 그 대신 설거지는 좀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설거지를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저는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가 뭔가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하면 네. 가서 설거지를 해요. 오. 그럼 좀 정리가 좀 차분해져요. 좀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그러면 다시 가서 공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네요. 네, 설거지는 좀 재밌어요. 근데 청소에 이제 재미를 드려야 되는데 보통 설거지를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내가 할게. 설거지 내가 할게. 약간 그런 겁니다. 네. 진짜 신기한 게 작가님들 지금까지 게스트 분들 다 영혼을 채우는 것 중에 하나가 산책인 게 정말 신기한 공통점인 것 같아요. 달리기도 아니고 산책, 그죠? 다 근처 공원 가서 산책하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미세먼지가 좀 없어야 될 텐데. 맞아요. 그때가 제일 마음입니다.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럼 영혼을 채우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작가님께 온 독자분들의 질문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7회에 이어서 독자분들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떡볶이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최성연님의 질문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는 즉석 떡볶이인가요? 가래떡으로 만든 떡볶이인가요? 밀떡인가요? 쌀떡인가요? 너무 귀여운 질문. 그죠? 너무 디테일하고.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 너무 재밌네요. 저는 일단 즉석 떡볶이도 좋아하고 뭐 어느 거를 좋아한다가 없이 다양한 형식을 다 좋아해요. 즉석 떡볶이, 국물 떡볶이, 꾸덕한 떡볶이 다 좋아하거든요. 막 간장 맛 떡볶이도 네, 있고. 간장맛 떡볶이도 좋아하고 너무 맛있겠다. 짜장 떡볶이 이런 어. 것도 되게 좋아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떡볶이를 사와서 먹으면서 진행을 할 걸 약간 이런 생각. 그럼 진짜 좋았을 텐데. 그러면 매운 것도 잘 드시는 거예요? 제가 매운 거를 먹긴 하는데 엽기 떡볶이의 매운맛은 좀 힘들어요. 아, 네. 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착한 맛으로 먹어서 진짜요? 애들에게 맨날 허접이라는 아, 말을. 그렇군요. 네. 그럼 맛집을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소개해 주시고 맛집. 싶은 떡볶이 맛집이 있나요? 뭐 저만의 맛집이란 거는 사실 없는 것 같고 있어도 사실 파주에도 해피뚱땡이라는 분식집이 있는데 체이점이에요? 아, 그래요? 맛있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시는구나. 아세요? 거기 떡볶이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름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름이 너무 귀엽네요. 해피뚱땡이. 해피뚱땡이 네. 들어보셨어요? 아는 분 처음 만나가지고 진짜요? 너무 기뻐요 지금. 네. 그리고 일산 백석에 파파 떡볶이라는 집이 있어요. 거기는 조금 꾸덕하고 빨간 떡볶이거든요. 살짝 네. 매운.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맛있고. 아 그리고 가래떡으로 만든 떡볶이도 좋아하는 게 부산의 상국이네라는 유명한 떡볶이 집이 있거든요. 거기는 가래떡이에요. 굵은 떡. 그것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럼 가리는 거 없이 떡볶이는 다. 그러면 만드는 건요? 네, 만들어요. 만들어 먹어요. 잘 만들기도 하세요. 제 생각엔 잘 만드는데 근데 먹어본 사람들은 맛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메뉴다 보니까 네. 그걸 또 잘 만들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도 떡볶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 1회 게스트 작가님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떡볶이는 거의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맛있죠. 공부하다가도 힘들 때마다 매운 거 생각나고. 네. 네, 다음 질문은 네 번째 질문인데요. DSSYNE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후에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행복하신지 제일 궁금하네요. 어떠세요? 기대에 충족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저도 궁금한 게 혜림님이 이렇게 아이돌로 네. 큰 인기를 얻고 활동을 하고 이런 인기를 실감하면서 그 본인의 생활도 좀 달라짐을 느끼시나요? 너무 역 질문이긴 하지만 아니요. 네, 역질문 좋습니다. 궁금했었거든요. 생활이 달라졌는지. 네. 일단 연습생 생활이랑 데뷔하고 나서의 생활은 그렇죠. 현저히 달라졌죠. 일단 스케줄이라는 게 생겼고 원래는 연습 그 스케줄이 항상 정해져 있었거든요. 뭐 보컬 레슨, 랩 레슨 뭐 이런 일정이었다면 이제는 뭐 어디 공연, 데뷔하고 나서는 어디 공연 이런 좀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스케줄 차이 말고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공적인 일정 말고는 그냥 사생활? 사생활은 평소에서. 별로 네. 그렇죠. 바뀐 게 네. 없죠. 정말요. 그러네요. 진짜 비슷해요. 근데 좀 왜냐면 나란 사람이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맞아요. 별로 그렇죠. 비슷한데 그래도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게 하나 정말 느끼는 거는 저는 사람을 좀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공포심이 심해서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음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생각을 해도 뒤에서는 나를 욕할 것 같고 나를 사실은 싫어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망상을 품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마다 조금 좋지 않은 자기가 맞지 않은 좋지 않은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그런 상처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나서 이렇게 경계심이 생긴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책을 내면서 아 세상에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를 알게 된 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나랑 진짜 얼굴 한 번도 안 본 사람인데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고 이런 게 느껴지니까 네. 너무 그게 기뻤고 제가 그 얘기를 대표님한테 흔 대표님한테 하니까 상은 대표님한테 말했더니 좋은 말을 들었던 게 맞다고 좀 나쁜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거지 좋은 사람도 그만큼 많다고 얘기를 맞아요.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됐고 그래서 즐거운 일상의 행복감을 느끼는 빈도가 더 올라갔어요. 네. 오히려 책을 내므로써 더 네. 긍정적인 변화가 네네네. 생겨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군요. 막 악플이 별로 그러니까 저를 모욕하는 악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재미없어 이거 노잼 막 이런 거는 있어도 너무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람들이 착하다고 느꼈던 게 아 제가 아픈 사람이니까 너무 무분별한 욕은 하지 않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이네요. 벌써 네. 꿈꾸는 서른이 오.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책에 미처 적지 못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이거는 그 2권 그렇죠. 아 뭐가 이건 있을까요?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뭐 그렇지 않아도 네. 그건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거는 전하지 못한 내용은 2권에 적혀 있을 거다. 아 근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금 적어왔었는데 이 얘기를 조금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감히 조언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사회랑 타인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억압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듯이 정신과 선생님도 힘들 땐 자기가 제일 힘든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고 힘든 것에 심하고 덜하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안에 있었던 문장 중에 되게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 지금 워딩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사람의 고통을 기체라고 친다면 그 방의 크기가 얼마나든 그 기체는 방 안을 고르게 채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고통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작고 크고가 없이 내 안을 기체처럼 가득 채우는 건 마찬가지다. 네, 그 말이 되게 좋아서 나 정도면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을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그 말을 꼭 해주거든요. 너 유난 떠는 거 아니다. 너가 힘들면 그게 제일 힘든 거고 막 진짜 누가 들어도 막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어야지만 힘들어야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면 힘든 거고 우울하면 우울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남과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책은 우울증 책이지만 단순히 우울증이 있나 없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꼭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나 지금 힘들구나. 그리고 우울할 때는 우울하구나. 원래는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고 우울한 거는 피해버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막 난 이 정도면 힘든 것도 아니야. 난 이 정도 조건이면 우울해하면 안 돼. 난 행복한 거야. 감사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많이 공감되네요. 저도 뭐 힘들 때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야 네. 이 정도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 이런 식으로 네, 들려고 네.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보면 이게 쌓여져 있어서 폭발할 그래서 네. 그럴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작든 크든 그거를 인정하고 나누고 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것 맞아요. 같죠. 외부 조건으로 자기 상처를 이렇게 가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게스트분들께 궁금하신 점들은 다산북스 블로그에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작가님과 더 깊은 책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림의 Book Spirit. 네, 그럼 이어서 작가님과 책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작가님은 학교 생활이나 회사 생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평범함에 대한 고충을 많이 토로하셨잖아요. 네. 친구들을 만날 때도 적용되고요. 지금은 어떻게 많이 달라지셨나요? 이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평범함과 특별함 이런 걸 나누지 말자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가치의 우위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뭔가 권력처럼 특별한 거는 좋은 거고 막 평범한 건 별로인 거다. 이런 것처럼 제가 네. 나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극단적이고 편협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고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누구에게나 다양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아주 긍정적인 발전. 많이 발전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거. 네. 또 이제 작가님 책에서 제가 너무 좋아서 적어왔는데요. 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네. 부분이 와닿았어요.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금 이렇게 더 광범위하게 보고 뭔가 극단적인 게 아니라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네.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바뀐 후부터 네. 저 자신도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남을 편협하게 본다는 건 누군가를 뭐 좋다 나쁘다 뭐 이 사람은 특별해 이 사람은 별로야 이런 기준을 나누는 거는 나한테도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지거든요. 근데 모두 다 어떤 면들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이 사람은 이게 좋고 뭐 이 부분은 단점이고
이런 식으로 넓게 보다 보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평범과 특별로 나눴다면 이제는 네. 어떤 부분은 특별하고 그러니까 네. 특별하면서도 평범하다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좀 어우러지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뭔가 하나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엔 좀 재수없게 봤죠. 막 제가 막 우러러보는 사람은 너무 특별해 보이고 그래서 더 단점이 너무 특별하고 우러러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작은 단점을 보면 엄청난 실망을 하면서 돌아서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네. 또 그 사람을 너무 특별하게 보다 보면 오히려 다가가기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그분들도 평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평범하다라고 스스로 조금 마인드 컨트롤하고 누가 봐도 평범해 보이는 사람을 마인드 컨트롤로 이 사람은 특별하다라고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중화되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근데 뭔가 한 가지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두 가지 네.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해주셔서 네, 혼자 노는 걸 좋아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네. 갑자기 외로움이 느껴져서 괴로우면 어떻게 그 외로움과 괴로움을 극복하시나요? 네, 사실 선생님도 제 문제 중에 하나는 우울감보다는 외로움, 공허감이라고 말하셨거든요. 공허감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막 괴로웠죠. 그래서 애인에게 더 집착을 한다던가 누군가를 계속 만나려고 한다든가 네. 막 집착적으로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자꾸 해탈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에게도 위로받기 힘든 상황이고 오히려 폐를 끼칠 수도 있다는 느낌이라서 그냥 산책해요. 네. 그냥 나가서 걷고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서 그런지 제가 이제 30이라서 이 자연을 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파주가 노을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파주 아시죠? 네. 너무 공감하시는데. 네, 파주인들은 다 파주러들은 다 공감을 하는. 그래서 하늘 보고 노을 보고 이러면서 조금 마음을 달래요. 네, 이 부분은 뭔가 자연과 친해지는. 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냥 가끔 느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이건 사족이지만 좋은 말을 이번에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공허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을 자꾸 하니까 선생님이 근데 공허감은 필요한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로움과 공허감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아무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교감? 관계? 또 맺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감정이라고 그걸 무조건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 말이. 맞아요. 마냥 해피한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네. 아시나? 아니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이고 밝잖아요. 네. 근데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그래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세라피를 많이 받는가 봐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역시 너무 밝은 것만 전시하는 것도 속을 굼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박진영 PD님께서 해주신 네. 말씀인데 이제 새해잖아요. 네, 자기는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라는 이 인사가 별로인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마냥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래요라고 해서 마냥 좋은 일만 있고 마냥 해피하고 좋은 감정만 있으면 오히려 그게 스스로에게는 발전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힘든 과정 속에서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는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많이 배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인사가 더 인상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 부분이. 또 작가님 말씀하신 얘기
것처럼 좀 비슷한 면인 것 같아서 네네. 또 책에서 나왔던 친구분과의 에피소드도 인상 깊었는데요. 네. 인간관계에서도 호구가 되기 싫어서 나도 모르게 감정을 절제하거나 계산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그 작가님의 고슴도치 딜레마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와닿았어요.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던 비유였고 하는데 이제 책에 나와 있어서 다시 더 refreshing 하면서 읽었는데 네. 진짜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너무 겨울에 추워서 네. 가까이 하고 싶은데 너무 가까워지면 따가워서 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되게 수밖에 되는, 없는. 네. 이거 너무 와닿고 저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거리 유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고슴도치 딜레마 네. 비유가 너무 와닿고 근데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얘기가 또 찾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을 6글자로 요약이 되는데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럼 그 뜻은 너무 가까이 하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는 그 관계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슴도치 딜레마 같은 똑같은 처음 들어봐요. 이야기죠. 네. 네. 그래서 제 인생 모토가 되었어요. 좌우명입니다. 좋아요. 적당한 거리. 어느 네. 관계에서도 애인 관계, 네. 뭐 친구 관계, 부모님 관계, 가족이랑도.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작가님은 그 친구분과 어떻게 네. 됐는지 궁금해요. 잘 지내시나요? 그 친구와는 또 이렇게 격하게 절교를 했다가 또 극적으로 화해해서 지금은 가끔 연락하는 사이로 적당히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걸 적당히. 보면 우정도 그 쇼코의 미소 최은영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우정도 사랑 같고 사랑도 우정 같고 이런 네. 마음이 들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애인 같잖아요. 친구랑 이렇게 절교도 했다가 다시 재회했다가 미적지근한 사이로 지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선생님도 그런 말을 하셨었거든요. 왜 꼭 완전 친하다가 완전 절교해야 하느냐. 중간 단계가 많은데 네. 그래서 그때는 그게 어떻게 돼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한 거리, 적당히 이거를 유지하면서 가볍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네. 그 적당히 그게 제일 어려워요, 네. 사실은. 그것도 노력이 필요하고 연습이 많이 필요한 맞아요. 것 같고 저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네. 그 상대방과 더 오래 보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라도 더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다가오려고 했을 때는. 그렇죠. 맞아요.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인간관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책에서 의사 선생님께 의존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경계해야 할까요? 경계보다는 선생님과의 라포는 물론 중요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한 팟캐스트 작가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분이 정신과 치료를 쭉 받으시다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 단계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하셨거든요.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가 이제 떼고 자가호흡을 해야 되는 기분이라 많이 두렵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라고 와닿았던 게 내가 선생님한테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점점 선생님의 힘으로 내가 호흡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과 벗어나도 나는 실제로 편하게 호흡할 수 있어야 되려면 선생님과도 거리가 필요하겠다. 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계속 그러네요. 그 거리감이 나오네요, 얘기가. 네. 어쩌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책에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적어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작가님의 키워드는 뭔지 궁금합니다. 키워드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좀 어렵게 느껴져서 네. 그냥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책에 좀 적기도 했는데 어떤 질문이나 이야기를 나눌 때 1차적으로 들었던 느낌을 메모장에 많이 적는 편이에요. 그거를 직접 입으로 뱉지 않더라도요. 왜냐면은 혹시 예의에 어긋날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내 1차적으로 든 생각은.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타인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착각하는 건지를 되게 모호하게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꾸 본능적으로 딱 들었던 생각들을 많이 적어놓다 보니까 좀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진짜 나고 이게 검열하고 타인이 섞인 나구나. 이렇게. 진짜 얘기 들으면서 든 생각이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의외로 되게 어렵다는 엄청 생각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적으면서 다 나눠보기도 하고 하신 네.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진짜 저도 올해 계획이 뭐냐면 조금 더 나를 알아가고 싶은 거. 네.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제일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맞아요. 네,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알아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또 작가님이 누군가를 만날 때나 자기 자신에게도 극단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기준은 기질적인 건가요? 선생님 말로는 기질적인 면도 있대요. 어쨌든 유전적으로 있는, 사실 저희 어머니랑 저랑 비슷한 성격이기도 해서 약간 타고난 기질도 약간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자라오면서 경험이나 이런 걸 무시하지 못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적 영향을 생각한다면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좋다 아니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적용하는 친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언니가 좀 그런 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언니 욕을 하는 건 아니고 언니도 어렸고 미숙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더 살기에 수월했던 것 같아요. 간단하니까요. 네. 제가 이거에 대해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선택지를 짧게 줄수록 쉽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여유가 없을수록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인가요? 인간관계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원래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나는 인간한테 기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냉소적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냉소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할까요? 좀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진 느낌이에요, 오히려 그 말이. 왜냐면 상대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어떤 부분이 잘 맞거나 통하면 그냥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떤 상대한테 기대를 한다거나 막 잰다거나 뭔가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없이 그 사람 자체로 만나고 대화해 가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저런 부분이 있구나 깨닫고 이렇게 서로 통해서 교감이 잘 되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이런 식.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관계가 네. 제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거를 관계를 계산하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아니라고. 안 되는 것 그죠? 같아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약 말고 도움이 되었던 것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진부하지만 즉각적인 세 가지는 운동, 햇볕 쐬기, 샤워하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걸 물어볼 땐 저는 진부하지만이라는 밑밥을 깔지만 꼭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정말 즉각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안에서도 꼭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네. 실제로 제가 가장 체감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산책 가서 이제 노래 들으면서 아니면 그냥 산책하고 나서 집에 와서 씻으면 딱 되겠네요. 네. 강아지 있으면 같이 산책하고. 네. 집에서 막 다 찌들어 있는 것 같으면 샤워하고. 네. 근데 요즘엔 날씨가 추워져서 이것도 핑계지만 좀 나가기 싫은 생각. 근데 이제 패딩도 따뜻하니까 네. 입고 나가서 산책 좀 해야겠네요. 저는 요새 자전거 타요. 이렇게 마스크하고. 진짜요? 네. 좀 좋아요. 헬스 다니거든요. 네, 다니세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헬스장 가서. 원래 운동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도요.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운동하니까 확실히 되게 좋더라고요. 네. 신체적인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네. 그게 정신이랑도 연결이 되는지 요즘에 굉장히
상태가 괜찮아요. 운동이랑 제 생각에는 또 물 많이 마시고 좀 식습관도 같이 관리하면 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아무리 운동해도 내가 막 매일 폭식하고 이러면 몸이 안 가벼우니까 그죠? 완전 공감이에요. 막 그 야식 먹고 이러면 다음날 붓고 막 기분 과자 먹고 막 기분 맥주 안 좋아. 먹고 막 이러면 운동 아무리 해봤자 다음날 일어나면 맞아요. 약간 그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죠. 네. 네, 글을 쓰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셨던 것 같은데요. 작가님의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내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은 불안감. 왜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걸까요? 일단 저는 제 자신을 되게 낮게 평가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인정 욕구는 본능이지만 그래서 인정 욕구가 더 강했어요. 제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외부로부터 어떤 성취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 자리를 잃는다는 게 곧 내 가치를 잃는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버림받는다는 느낌까지 인간이 아니더라도 일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에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 한데 있는 것보다 더 조금 낮게 평가하고 스스로를 조금 더 낮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좀 고민이 됐어요. 이게 내가 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게 겸손한 걸까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걸까 저도 이거에서 되게 고민이 됐거든요. 뭘까요? 그 겸손하신 것 같아요. 이게 숨고 싶다. 자신감이 많이 없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자신에 대해서 뭔가 막막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을 할 때 작가님의 그 부분 61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발전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까지 해놨거든요. 너무 와닿아서 한참 봤어요, 이 부분을. 근데 저는 20살이 아닌 18살 때 데뷔했거든요. 그래서 18살 때 혜림이 지금 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 부분. 너무 멋있어하지 않을까요? 네네. 지금 이 진행하는 것도 어린 혜림이는 생각 못했겠죠. 네. 18살 혜림이 여기서 보면은 되게 감동적일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되게 말이 없었거든요. 너무 소극적이라. 네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일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데일리 루틴, 우리가 평소에 매일매일 하던 걸 벗어나는 걸 일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는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일탈은 뭔가요? 사실 저는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일탈을 이야기하셨을 때 했던 일탈이 뽀글머리 파마였거든요. 그것도 되게 큰 일탈이었고 좀 좋았어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해보지 않은 거 막 해보라고 했을 때 나쁜 거 해본 거는 막 책에도 있나? 문신 있었죠, 책에. 문신도 일탈이었다. 그래서 문신도 지금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셨어요? 네, 강아지 문신도 더 했어요. 네. 와우. 귀엽죠? 이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게 까먹었다. 책에서 본 건데. 그래요? 아프지 않으셨나요? 처음에 2군데 했을 땐 안 아팠는데 이번에 한 거는 아프더라고요. 여기 살 안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문신도 그 부위에 따라서 아프고 안 아프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일탈은 뭐 하셨나요? 문신도 있었고 머리 그리고 하나는 제가 옷 스타일을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지를 못해요, 잘. 그러니까 약간씩 조금 평범하게 입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션 테러리스트 소리를 듣기가 싫은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어글리 스웨터 같은 걸 되게 좋아하고 좀 화려하고
집시룩이라고 해야 되나? 막 거적대기 같은 그런 옷도 되게 좋아하는데 잘 못 입었어요, 사실. 그리고 주변에서 다 원피스가 잘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내가 입고 싶은 옷 이런 것도 막 사보고 이러니까 점점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기분? 이래서 좋더라고요. 네. 너무 소소하죠? 원래 그런 거죠. 막 담배를 펴본다든가 이런 건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티커 타투 가끔 하거든요. 너무 잘 떨어져서 근데 그건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요? 하는 건. 매일 똑같은 라이프스타일에서 가끔 벗어나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다시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 맞아. 같아요. 이벤트를 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공감하시나요? 네. 맞아. 그리고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일탈하니까 생각났는데 이 지금 일상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난 분명 이 일상이 너무 행복했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루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랐던 게 제가 되게 만나기 싫어하는 모임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랑 이 대화의 결이 굉장히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나고 오면 진이 쏙 빠지고 오는, 오히려 에너지를 굉장히 뺏기고 오는 그런 모임의 사람들이라 잘 안 만나요. 피하고. 네. 근데 그분들을 만나요. 일부러. 네. 그러면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고. 그분들이 그렇지 않아서. 아니, 그분들이 그렇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들과 있던 내 시간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내가 지루하게 느꼈던 일상이 갑자기 환기되면서 소중해지는 거죠. 네. 너무 그래요? 신기하다. 그럴 수도 있군요. 네. 혼자만의 여행도 네. 속할 것 같은데요. 작가님의 경주 여행은 어떠셨나요? 경주 여행 진짜 좋았어요. 진짜 충동적으로 선택한 건데 친구가 거길 갔다 왔는데 제가 좋아할 것 같다는 거예요. 조용하고 다 건물도 낮고 네. 이러기 때문에 평화롭고 너가 걷는 거 좋아하니까 대릉원 이런 데 걸어도 좋을 거야 라고 해서 갔는데 또 날씨가 되게 좋을 때 갔어요. 그냥 셔츠에 가디건 하나 걸치고 걸을 수 있는 진짜 좋은 날씨였어가지고 네. 대릉원이나 이 첨성대 쪽이나 계속 많이 걸었거든요. 그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추억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2인 1실이라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 운이 너무 좋아서 같이 묵었던 분이 너무 좋은 분이셨던 거예요. 네. 그분이랑은 진짜 지금도 따로 만나고 싶은데 또 용기가 안 나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그분이랑 하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겠죠? 그런 만남도 굉장히 소중하고 네. 새로운 만남이잖아요. 네네. 먼저 떠나실 때 이렇게 편지도 써주고 가시고 너무 귀엽고 좋은 분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하신 분. 네네,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연락해보세요. 새해 인사. 네. 아주 좋은 그렇죠 이유가 있네요. 근데 여행은 무조건 멀리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내 여행도 충분히 좋고 내 주변에 조금만 나아가도 그게 여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만의 감정을 누군가와의 공유함으로써 독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연대감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책을 무사히 낸 소감은 어떤가요? 소감이요. 진짜 연대감 얘기를 질문에도 넣어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진짜 연결되어 있는 연대감이 전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많이 외로웠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차라리 나 이런 슬픔이 있어 라는 건 누구에게나 용인되는 슬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오히려 꺼내기가 물론 쉽진 않겠지만 꺼낼 수 있는데 굉장히 자잘한
좀 창피한 일들? 제 책에 보면은 막 허언증이라든가 자기검열이라든가 남한테 말하기 약간 창피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만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제 주변에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마이너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못하고 소가리를 하면서 살았다니라는 생각에 마음 아프기도 했지만 그분들이랑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는데 정말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든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외로움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 메시지도 읽고 막 하면서. 작가님은 먼저 이렇게 털어놓기 쉽지 않았을 텐데 먼저 용기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속 얘기고 내 프라이빗한 얘기를 다들 숨기고 싶어하지 이거를 얘기하고 싶지는 어려운 거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또 이제 작가님께서 먼저 오픈업 해줌으로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좋아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저의 TMI를 이렇게 따뜻하게 응답해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훈훈하게. 네, 이 책이 끝이 아니라 2편도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네. 2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예정인가요? 네, 이 편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마무리 단계예요. 네. 근데 1권에는 사실 조금 딥한 내용을 많이 뺐어요. 예를 들면 우울하다 이런 거를 울적하다로 대체한다든가 죽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뺐거든요. 네. 어쨌든 대중서다 보니까 너무 깊이 있는 너무 어두운 이야기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대표님이 그냥 마음대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볼 분들만 보실 거고 그래서 뭐 어떤 저만 가지고 있었던 강박이라든가 또 다이어트 외모 강박 더 이어지는 그 부분은 제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저도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은 조금 바뀌나요? 아니요. 그냥 2만 붙어서 파트 2. 네, 나갈 것 같아요. 3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너무 기대되네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가님께 행복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죠? 저도 대본 읽으면서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다. 뭔가 제일 심플해 보이는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지만 편하게 생각하세요. 좀 사족을 붙여도 될까요? 행복하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걸 되게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걸 알았죠. 그래서 아까도 행복의 빈도가 높아졌어요 라고 말한 것도 행복이란 게 나 이제 행복해졌어가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즐거움을 느끼는 게 행복이라는 걸 이제 알아서 저한테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잠들기 전에 이 시추 녹여는 어렸을 때부터 끌어안고 자던 스타일이라 이제 안겨서 잠을 자요. 아가처럼. 근데 이렇게 안겨서 이렇게 뜨끈뜨끈한 그 온도랑 심장 소리를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일상에서 정말 소소하게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감동, 즐거움. 너무 공감합니다. 네. 꼭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옆에서 사실 수 있는 것이 그 소소한 것이 행복이라고 맞아요. 저도 생각합니다. 진짜 배고팠는데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 먹을 때 너무 행복하고 제일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모두 너무 공감하는. 이상입니다. 맞아요. 네.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네. 네, 어느덧 벌써 8회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되게 떨렸거든요. 제가 팟캐스트를 한 2번 정도 해보긴 했는데 거의 짧은 형식이었어요. 30분 막 이런 분량이고 네. 나갈 때는 10분, 15분 나가는 분량이어서 음, 굉장히 긴 시간을 녹음한다는 생각에 많이 긴장했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긴장이 진짜 많이 풀렸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혜림님과의 만남을 네.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고 긴장했는데 저도 너무 기대했어요. 네, 너무 사실 즐거웠어요. 저도 너무 편하고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나와주신 것 자체로만으로도 정말 새해 선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좋은 얘기를 더 많이 덧붙이고 추가해 주셔서 저도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아왔는데 작가님 나름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 또는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거창한 계획을 이번에 세우진 않았고요. 네.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한 지 한 2-3달 정도 됐는데 확실히 느껴져요. 체력이 올라가고 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게 느껴져서 원래는 몸이 처지고 힘들면 마음까지 여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운동을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해는 운동을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좀 꾸준히 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네. 네. 건강하게. 그리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건 말고도 한 권을 더 쓰고 싶습니다. 지금 계획 중인가요? 네네네. 그렇군요. 어떤 내용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근데 이건 제가 기획안을 직접 보낼 생각이라 아직. 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기는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좀. 네네. 네. 알겠습니다. 2권, 저희는 2권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림의 북스피릿 8회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백세희 작가님이 직접 책 속에서 좋아하는 구절을 읽어드리는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을 채워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백세희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써주신 추천사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함이 불완전함에게. 저자가 처음 녹음 기능을 켤 때가 기억납니다. 치료 시간에 나눈 대화를 집에 돌아가 되새겨보고 싶은데 잘 되질 않는다며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했었지요. 큰 고민 없이 수락했지만 치료자의 말이 녹음된다는 사실에 저 역시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러워지더군요. 그러던 중 치료 내용을 책으로 만든다는 계획과 함께 원고를 받았습니다.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쉽게 펼쳐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책이 나온 후에야 읽어봤고 염려한 거 이상의 부끄러움과 면담 과정에서의 아쉬움, 조금 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등이 섞인 자기 반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책 속에서 만난 저자의 글은 차트 속에 기록된 건조한 내용과는 또 다른 생명력이 느껴지더군요. 현대 사회에서 웬만한 정보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약물, 우울증, 불안장애, 기분부전장애 등과 같은 전문적인 용어를 포함해서도 말이죠. 하지만 사회의 여러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겨내려 병원까지 오게 된 힘든 경험에 대한 생생한 공유는 검색으로는 알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한 사람이 또 다른 불완전한 사람 중 하나인 치료자를 만나 나눈 대화의 기록입니다. 치료자로서는 실수와 아쉬움이 남지만 삶은 항상 그래왔기에 저자와 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위안을 가져봅니다. 어쩌면 많은 좌절을 겪고 낙담하신,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이 책을 읽게 되신 여러분들, 이제까지 간과하고 있었지만 본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셨으면 합니다. 죽고 싶을 때도 떡볶이는 먹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니까요.